주말 뉴욕 증시가 소폭 상승한 채 장을 마감해 나흘째 상승세를 지속했습니다. 다음 주 2분기 실적 발표에 대한 기대감이 고조되면서 증시의 상승폭을 키웠습니다. 유럽도 나흘째 상승세를 지속했습니다. 원자재주와 더불어 스트레스 테스트에 대한 긍정적 전망이 이어지며 은행주가 강세를 띄었습니다. 유가는 경기 회복과 원유 수요 회복에 대한 기대감으로 4월 연속 올라 배럴당 76달러 선을 회복했습니다. 미국의 5월 도매 재고는 전월 대비 0.5% 증가해 닷새째 증가세를 이어나갔습니다. 0.4% 증가를 점쳤던 시장의 전망치도 소폭 웃돌았습니다. 지난달 말 중국의 외환 보유액이 사상 최대인 2조 4,540억 달러를 기록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5%가량 증가했습니다. 한편 유럽의 재정위기 우려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지난달 수출 또한 급증하면서 무역수지 흑자 규모가 올 들어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1년 전보다 140% 늘어난 200억 2천만 달러였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굿모닝 센증시의 최린나입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 주말 보내면서 2분기 어닝에 대한 기대감으로 또 올라서요. 다우가 나흘 연속 상승세를 보여줬습니다. 물론 4월 연속 상승하는 데 따른 부담으로 장 초반에 숨고르는 양상도 보여졌지만 결국 3대 지수 모두 이번 주 들어 평균 5% 내외로 증가를 하면서 글쎄요. 지난주에는 연중 최저치를 기록했었지만 한 주 만에 올 들어 가장 좋은 성적표로 분위기가 급반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더 자세한 주말 글로벌 증시 이슈들 전문가와 함께 알아보죠. 신한금융투자 강남구청역 지점에서 최호선 대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뉴욕 증시가 나흘 연속 올라서 이제 1200선 밑까지 올라왔네요. 예, 개장 전 3일 연속 오른 데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네. 개장 전에 상계지수 선물이 하락하면서 지수 약세를 예고를 했었는데요. 10시에 발표된 5월 도매 재고가 전달보다 0.5% 증가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상승 전환됐습니다. 거기에 이제 한국과 말레이시아, 페루 등이 신흥국 금리 인상 소식에 대해서 신흥국 긴축이 글로벌 경기 회복의 신호로 받아들이면서 상승 전환됐고요. 그리고 다음 주부터 발표되는 어닝 시즌에 대한 기대감이 이날도 반영되면서 뉴욕 증시도 4일 연속 상승, 중한 단위로는 다우지수는 5.3% 올랐고요. 이는 2009년 7월 17일 주간 이후 최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업종별로 좀 보게 되면 신흥국 긴축에 대한 우려감이 네. 금리 인상을 좀 좋은 호재로 받아들여서 금속 가격 상승으로 이어졌고요. 그래서 알코아가 2% 정도 올랐고 구리 관련된 회사인 프리모트 맥로난이 4.4% 정도 상승해서 끝났고요. 그다음에 반도체 주식인 인텔이 0.7%, 지가 0.8% 상승해서 마감했습니다. 네. 자, 지금 화면에 조금 나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뉴욕 증시 전체적인 이슈들을 한번 보시기도 했습니다. 좀 전에 우리 최호선 대리님께서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어닝 시즌에 대한 기대감이 불거졌습니다. 이번 주, 그러니까 오늘 밤부터 미국 증시 본격적인 어닝 시즌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번 주에 실적을 내놓게 되는 굵직굵직한 그런 대형주 블루칩 중심으로 일단 매수세가 들어오는 모습이었습니다. 구글은 중국의 인터넷 사업 허가를 다시 받았다는 재료도 있었고요. 첫 스타트를 끊게 되는 알코아 역시도 2%대 상승 국면 보여주면서 일단 금속 업체들이 일제히 올라 보이는 그런 효과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어닝 시즌에 대한 얘기는 좀 차후에 스케줄을 통해서 저희가 좀 더 자세하게 얘기를 들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뉴욕 증시에서 주말 보내면서 가장 크게 좀 주목받았던 지표는 단 한 가지였는데요. 5월 도매 재고가 나왔습니다. 이것 때문에 이제 플러스로 분위기가 반전되는 장중의 흐름이 읽혀졌었는데 닷새째 증가세를 보였다면서요? 네, 5개월째 증가가 이어지면서 5월 도매 재고 전망치가 전달보다 0.4% 상승할 거로 기대를 했었는데 네. 예상보다 높은 0.5% 증가가 발표됐습니다. 이는 4월 2%가 수정치인데요. 네. 증가보다 좀 높은 수치입니다. 전일까지 3일 연속 상승된 주된 요인이 이제 이번 주죠. 기업들의 양호한 실적 발표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많이 올랐었는데요. 이날 발표된 예상보다 증가된 도매 재고 발표가 다음 주 어닝 시즌을 더욱 기대하게 좀 만들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좀 내용을 7월 달 중 내용을 좀 확인해 보면 1분기 GDP 성장률에 대한 실망감 때문에 저저번 주에는 좀 분위기가 안 좋았었는데 전주에 그렇게 4일 연속 오른 이유가 일단 그 경기 회복 속도에 대한 우려감이 적지 않았지만 미국 경기 회복은 지속하고 있다.
이렇게 해서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조매 재고 지수가 닷새째 증가한 것. 일단 WD 분열을 좀 완화시켰다. 이렇게도 볼 수 있겠고요. 기업들이 향후 경기가 좋아질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수요 증가에 대비해서 재고를 점차 쌓아나가고 있다. 이렇게도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닷새 연속 증가 도매 재고 지표를 보면은 WD 분열가 조금 완화된 것도 같고, 최근 들어서 미국 증시 분위기가 다시 어닝에 초점을 좀 맞추면서 WD 분열은 조금 쑥 들어갔다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이런 시점에 다시금 우려감을 어떻게 보면 좀 키우는 그런 발언도 나왔던 것 같습니다. 앨런 그리스펀 전 FRB 의장의 발언이었는데요. 소위 더블딥, 그러니까 경기 후퇴라고 하는 리세션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다. 지금 미국 경제는 잠깐 쉬는 휴지기 상태에 처한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했다면서요. 예.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내용을 좀 보게 되면 네. CNBC의 인터뷰에서 미국 경제가 휴지기로 불릴 수 있는 상황에 처할 수 있다. 네. 그리고 소위 더블디 경기 후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얘기를 했는데, 예. 그러면서 이제 해석하면서 말씀하시는 게 현재로서는 가능성이 있을 수 있고, 네. 문제는 언제나 양쪽 모두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미국 경제가 휴지기를 겪고 있다는 게 좀 더 그럴듯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붙여서 말씀하시는 게 위안화 환율에 대해서는 아직 저평가돼 있다고는 입장을 고수했는데요. 그러면서 자금 흐름 속에 거대한 불균형이 존재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를 좀 해석을 해보면 네. 경기 방향성을 경제 주체들이 확신하지 못하고 있다. 경제 주체들이란 거는 이제 정부, 기업, 뭐 소비자들이 있는데 지표도 보시다시피 좀 확신을 못하고 있다는 걸 얘기를 좀 완곡하게 표현한 것 같고요. 네. 따라서 시장을 관망하고 있다는 부분이 지금 현재 휴지기로 불릴 수 있다고 해석할 수 있고, 네. 또한 불균형을 해소하려면 네. 위안화 절상이 필요하다는 뜻을 좀 완곡하게 표현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래요. 일단 앨런 그리스펀 전 FRB 의장의 얘기를 한번 들어보았는데요. 주말에 또 중국 관련해서 뉴스가 결국에 나왔었죠. 지금 중국이 가지고 있는 외환 보유액이 또한 사상 최고치를 찍었다라는 뉴스. 그리고 무역에 대한 그 무역수지 흑자폭이 연중 최대를 기록해서 계속해서 수출의 증가폭이 더 늘고 있다라는 소식이 있었는데, 글쎄요. 이렇게 된다면 미완화도 어느 정도는 지금 절상이 돼 있는데 중국은 조금 더 압박을 느끼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일단 중국의 고성장이 지금 이렇게 다시 앨런 그리스펀이 제기한 어떤 미국 또 유럽까지 글로벌 증시 전체 지금 들이오고 있는 그런 더블디 불을 좀 잠재워줬으면 좋겠는데, 일단 중국 쪽 뉴스부터 좀 정리를 해주시죠. 예, 중국 쪽 뉴스가 좀 아주 중요하게 봐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네. 일단 선진국 신흥국들은 이제 그 인플레이션 및 경제 성장에 대한 어떤 제어 때문에 금리를 인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중국도 좀 위안화 절상을 하고 있지만, 결과적으로 뉴스로 보게 되면은 지금 외환 보유의 최고치 경신 소식이 있었고요. 네. 2조 4,540억이라는 어떤 최고치 경신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6월 수출 전년비가 이제 그 43.9% 상승해서 무역 흑자액이 연중 최고치를 기록했고요. 네. 그리고 반면에 이제 철광석 수요는 3개월째 감소했고 6월 원유 수입은 역대 최대 뉴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철광석 뉴스를 좀 해석을 해보면 그 부동산 경기 침체 때문에 이제 철광석을 일단 수입은 덜하고 있고, 들어온 달러 때문에 이제 원유 수입을 미리 좀 사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네. 이런 가운데 이제 핵심은 위안화입니다. 그래서 인민은행이 이제 지난달 19일 토요일에 위안화 유연성 확대 방침을 발표한 이후에 위안화는 3주간 0.8% 절상이 됐습니다.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유럽 금융위기로 유로화 약세 환경이 중국의 6월 수출 및 무역 흑자액을 증가시키면서 외환 보유액을 최고치를 경신하게 했는데, 위안화 절상에 대한 요구를 계속하고 있는 미국으로서는 참 난감한 상황이 좀 되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으로 이제 그 티모시 가이트너 미국 장관이 말씀하시기를, 네. 중국 당국이 위안화 달러 패거제를 철회한 이후 위안화 움직임을 면밀하게 정기적으로 모니터하고 있다, 이런 멘트를 날렸는데요. 네. 자꾸 이제 계속해서 얘기를 했지만, 지금 그 앞에 말씀드렸던 그런 내용들을 봐서는 중국 정부 자체가 위안화 절상에 대한 필요성을 지금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으로 싱지지한 차이나 인터내셔널 캐피탈 이코노미스트는 중국 당국은 수출 증가세가 합리적인 수준으로 이어지는 한 추가적인 위안화 절상을 허락할 것이라고 전망을 했는데, 네. 다시 좀 풀어서 말씀을 드리면, 중국은 부동산 가격 급등을 잡기 위해서 지금 소비 확대를 위한 재정 정책에서 부동산 가격 및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해 긴축 경제 정책 변화를 하고 있는데, 네. 외부적으로는 위안화 약세가 중국의 주 무역 상대국인
미국과 유럽의 더블딥의 빌미가 돼서는 중국에는 득이 될 수 없다는 점이 있다는 스스로 압박을 많이 느끼고 있고요. 네. 내부적으로는 인플레이션 상승 억제에 대해서 브레이크가 필요하다. 그래서 위안화 절상에 대한 필요성을 중국 스스로 또 절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외적으로 좀 느끼고 있는데 네. 그래서 위안화 절상을 통해 성장 속도를 제어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고 이런 부분이 글로벌 경기 회복에 버팀목이 좀 될 것으로 좀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미국과 중국과 한국 관련해서 좀 차트를 그려서 제가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네. 자, 지금 그러면 미국, 중국, 한국 차트를 보여주실 건가요? 예. 네. 보죠. 예, 그래서 먼저 미국 걸 보시게 되면, 차트상에 제가 화살표로 체크한 부분이 있습니다. 체크한 부분이 뭐냐면, 연초부터 저희가 계속 논의했던 내용들이, 작년 4분기에 그 재정체로 인해서, 경기 부양이 일어날 건데, 이게 민간 소비로 이루어지면서 실제로 경기 회복이 이루어질 것이냐. 그러면서 이제 우려했던 것이 더블딥을 갈 것이라는 거에 우려감이 있었는데 화살표 체크를 한 부분이 한 4번 정도 시장의 방어가 있었습니다. 최근에 9,600까지 빠졌던 것도 이제 3번째 정도로 방어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에 대한 반발로 최근에 이제 다시 10,000포인트를 넘었습니다. 그래서 미국 시장도 그 더블딥에 대한 우려를 지금 시장에서는 체력으로 좀 버텨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중국 차트를 좀 보시게 되면 중국 차트를 좀 보시게 되면은, 상하이 종합주가지수 차트를 좀 제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올해 여러 가지 이슈가 많은데, 이제 뭐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면, 위안화 절상에 대한 얘기는 작년부터 필요성 얘기하고 있었고, 올 1분기에는 뭐 미국이 강력하게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중국이 준비하고 있고요. 네. 생각보다 이번에 6월 그 무역수지 흑자나 외환보유 채공실 경치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중국으로서는 좀 압박한 내용이 있어서 지수는 지금 거의 최저점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개인적인 생각은 이 부분이 이제 본격적으로 위안화 절상에 대해서 드라이브를 걸면 그게 세계 경기에 좀 도움이 돼서 초선이 좀 지지가 될 것 같고 좀 더 무너진다고 하면 한 상하이 종합 지수로 봐서는 한 2,500선까지 과거 지수를 봐서는 좀 밀릴 수도 있지만 그래도 중국도 세계 경제 어떤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한국 지수를 좀 보시게 되면 네. 우리나라는 미국의 그 경기 확대 그 정책과 중국의 내수 소비 정책으로 인해서 양쪽에 수출을 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수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네. 특히 이제 IT 쪽에 수혜를 많이 받았는데 그래서 지수는 저 차트 그림을 보시다시피 박스권으로 움직여서 그 우리나라를 포함한 같은 그 대만이라든지 신흥 국가들 보시게 되면 우리가 지금 시장에서 더블딥, 그러니까 경기 긴축에 대한 우려감이 있지만 잘 버티고 있다. 신흥국이 또 그 선진국을 지키고 있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지금 뭐 중국의 6월 무역 지표가 글로벌 금융위기 사태 발생하기 이전 수준까지 회복을 해서 지금 뭐 무역 흑자가 많이 나긴 했지만 이것 때문에 이제 미국 쪽으로부터 위안화 절상에 대한 추가적인 압박을 받을까 조금 고심이 될 것도 같지만 어쨌거나 지금 차트를 통해서 봤듯이 지금 더블딥에 대한 시장의 방어가 미국 쪽에서 있고 또 중국 쪽에서는 위안화 절상 때문에 어쨌거나 그 내수에 대한 그런 욕심도 있기 때문에 양쪽의 수혜를 모두 받을 수 있는 우리 증시는 어쨌거나 지금까지 견조한 모습 보여줬던 것 같습니다. 이제 23일 날 유럽에서 나오는 스트레스 테스트 같은 것만 큰 변수로 좀 장애가 되지 않는다면은 지금 같은 견조한 움직임 혹은 그 이상의 박스권 탈출까지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자, 그리고 유럽도 주말에 어떻게 마감됐나 보니까 유럽 역시 지금 뉴욕 증시하고 거의 커플링돼서 가는 것 같습니다. 나흘째 플러스 마감을 시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영국, 독일, 프랑스 지수 모두 상승 마감했는데요. 전날 유럽은행이 이제 기준금리 동결하면서 경제와 금융시장에 대해 긍정적인 견해를 제시했는데 장크로드 트레시에 총리가 국채 매입 필요성이 줄고 있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국은행, 페루, 말레이시아 금리 인상 소식이 전해지면서 신흥국 시장 경기 상승에 대한 반응으로 세계 3위 광산업체 리오티노가 3.2%, 9위 광산업체 안토파스카타가 4% 정도 올랐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으로 좀 마감했다고 보셨으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유럽 증시, 주요국 증시 모두 0.5% 내외로 상승 마감했다 얘기를 한번 들어봤습니다. 상품 쪽의 움직임을 보니까요. 일단 뭐 유가도 한 사흘째 오른 것 같고 유로화는 살짝 뭐 기술적으로 조금 조정을 받는 듯한 움직임이 있었네요. 예. 그래서 상품 가격에 반영이 됐는데요. 네. 5일은 이제 그 금리 인상에 대한 긍정적인 내용으로 조금 올랐습니다. 76.09달러로 마감을 했고
그다음에 달러의 인덱스도 0.12포인트 좀 올라서 83.94로 올랐는데 그래도 여전히 더블 딥에 대한 우려감이 있기 때문에 골드 가격은 13.7달러가 좀 오르는 1209.8달러로 올랐습니다. 네. 이 과정에서 유로화가 이제 좀 단기 강세했던 게 좀 조정이 있었던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일단 불안감은 시장에서 같이 상품 가격에 반영되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유가는 4월째 상승해서 배럴당 76달러 선을 회복을 했고 1.27달러 밑까지 살짝 터치를 해봤었던 유로화의 반등세도 일단은 숨을 좀 고르는 그런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금값도 다시금 온스당 1200달러 위쪽으로 올라왔는데 금값은 오히려 최근에 낙폭에 따른 기술적으로 좀 반등이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자, 이제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뉴욕 증시가 왜 주말에 또 올랐느냐라는 것에 대한 분석이 주 중에 한번 있어 봤었는데요. 지표도 좋아서 지표에 대한 그런 상승 국면도 분명 나타났겠지만 오늘 밤부터 시작되는 어닝에 대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가장 기저에 크게 깔려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오늘 밤에 이제 알루미늄 업체인 알코아가 첫 스타트를 끊게 되는데 실적에 대한 그런 기대를 어느 정도 할 수 있을런지 이번 2분기 실적도 어닝 서프라이즈가 됐는지 일단 스케줄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예, 그래서 실적을 먼저 말씀드리면 네. 그 실적의 기대 때문에 일단 저번 주에 많이 올랐습니다. 1년 만에 주간날 최고 상승률을 반영했고요. 다우존스 5.3%, 나스닥 지수 5%, S&P 지수가 5.4% 올랐는데 이번 주에 이제 실제로 좋게 발표되면 주간날 2주 연속 상승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알코아가 12일 날 좀 발표를 하고요. 그다음에 13일 날 인텔이 발표가 되고 그다음에 AMD가 15일 날 발표가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그다음에 구글이 15일 날 발표가 되는데요. 그리고 15일 날 또 JP 모간 체이스로 발표가 되는데 업종별로 좀 분석을 해보면 알코가 철강 업체고요. 네. 그다음에 인텔이나 AMD는 이제 기술 반도체 업체고 구글은 인터넷 서비스 업체입니다. 그래서 12, 13, 15일에 어떤 실적들이 좋게 가시화되면 일단은 저번 주 상승이 이번 주도 긍정적으로 좀 보셔도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알코아 그리고 인텔, 구글 같은 IT 업체들도 있는 것 같고요. AMD 포함해서 JP 모간 체이스가 또 은행주의 첫 스타트를 끊어주는 것 같습니다. 미국의 굵직굵직한 그런 기업들, 알코아가 상징적인 의미를 갖는 것도 적지 않고 IT 그리고 은행주의 대장주들이 먼저 실적을 줄줄이 내놓기 때문에 이 같은 실적이 우리 증시에도 커다란 영향을 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던 이런 종목들 1분기 실적 결과가 나왔었던 4월에도 이들의 실적이 좋으면서 미국의 다우지수가 연 고점을 찍었다라는 걸 감안을 해보면은 역시나 어닝에 대한 기대를 저버릴 수가 없는데 이번에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대해도 좋습니까? 지금 전망치가 어느 정도인가요? 실제로 S&P 지수에 대한 2분기 기대감은 어닝 20% 정도까지 상승할 거다. 네. 이렇게 기대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1분기 재정 확대 정책에 의해서 이제 2분기 실적이 가시화가 되면 네. 미국의 4분기 계획이 있는데 4분기에 이제 11월 달에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의 중간 선거 관련된 어떤 평가가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번 주에 저저번 주에 안 좋을 때 나왔던 내용들이 실제로 유럽 리스크가 커질 경우에도 확대 정책을 할 수밖에 없다. 네.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방어를 할 수밖에 없고 반발 매수가 일어날 수 있다고 했는데 그런 기대감이 이제 이번 주 어닝 발표된 기대감 때문에 올랐거든요. 네. 그래서 S&P 지수도 그 어닝에 대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일단 긍정적으로 나오는 게 확인이 되면 추세 상승에 대한 어떤 지표로도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S&P 500의 순이익 증가율을 보니까요. 톰슨 로이터 집계에 따르면은 2분기에 S&P 500에 속한 기업들의 순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한 27% 지금 증가할 것이라고 집계가 되네요. 예, 어닝에 대한 기대 역시 조금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업종별로도 분위기를 보니까 IT 쪽도 괜찮은 것 같고 에너지 업종에 대한 기대가 가장 크고 은행주는 1분기에 실적이 워낙 많이 좋았어서 역기조 효과 때문에 조금 우려스럽다라는 목소리가 은행주 쪽에 있다는 것도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끝으로 다음 주 한 주 동안 있을 또 이번 주 한 주죠. 지표들의 일정도 한번 볼까요? 더블딥 우려가 완전히 가시지는 않은 상태여서 지표도 중요하잖아요. 예, 그래서 중요한 거 두 개만 말씀드리면 13일 화요일에 발표는 5월 무역 수지, 그러니까 이제 전월 403억 달러 적자에서 390억 달러 적자 예상이 되고 있는데 좀 줄어들 거로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수요일에 6월 소매 판매가 발표가 되는데
전월 1.2% 감소보다는 감소폭이 줄어들어서 0.2% 감소가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화요일, 수요일 발표되는 지표들 좀 주목하시면 수요일, 금요일의 어떤 그 내용들에 대한 그 실적 발표에 연관해서 미국 지수와 이제 글로벌 증시를 연동해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번 주 뉴욕 증시 어닝 시즌의 랠리가 달려 있는 것 같습니다. 기업들의 실적 발표 잘 보시고요. 또한 소비, 물가, 제조업 지표도 많이 대기하고 있으니까 지표도 함께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글로벌 증시는 신한금융투자 강남구청역 지점 최호선 대리와 함께 알아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주말 보내면서 뉴욕 증시는 또 올랐고요. 그에 앞서서 우리 증시는 1,700을 넘어 1,720선까지 쑥 올라왔습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전격 인상한 금요일장에 대한 보다 자세한 의미도 짚어보겠고요. 오늘 우리 장 어떤 흐름 보일지 전망도 함께 들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신한금융투자 영등포 지점에서 조재석 부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보통은 기준금리 인상하면은 뭐 아주 단기적으로라도 시장에 충격이 있게 마련인데 외국인이 많이 사줘서 그럴까요? 1,720을 금요일장에서 돌파하지 않았습니까? 예, 예. 보통 뭐 기준금리 인상을 하면은 과거에는 뭐 주가도 좀 빠지고 그다음에 실제 시장에서는 뭐 그 우리나라의 출구 전략에 대한 우려감이 많이 있어서 금리 네. 인상을 하면 혹시 주가가 빠지지 않느냐 뭐 이렇게 우려감을 표시를 했었는데 지난주에는 오히려 뭐 지수 한 20포인트 오르면서 1,720포인트 이렇게 마감을 했습니다. 네. 예, 기준금리 인상이 한 17개월 만에 예, 뭐 있었는데요. 네. 금융위기가 터지기 전 2008년 8월 달에 5.25%였었습니다. 그랬다가 금융위기가 터지면서 뭐 2%대로 이렇게 인하를 했고, 네. 그 뒤 뭐 계속해서 16개월 연속 그 2%대 동결을 했다가요. 이번에 이제 0.25%포인트 기준금리 인상을 하면서 시장에서는 일단은 그 시장에 대한 그 출구 전략에 대한 불확실성이 네. 조기에 해소된 걸로 평가를 하고 있고요. 또한 그 한국은행에서 그 한국 경제 회복에 대한 자신감에 대해서 기반을 두고서 금리 인상을 했다고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일단 지표상으로 좀 궁금한 것이요. 사실 어닝에 대한 기대감이 좀 솔솔솔 삼성전자 2분기 실적 가이던스 이때 나올 때까지만 해도 그날까지 글로벌 시장의 그 경기 둔화 우려 때문에 어닝에 대한 반영이 좀 제때 못 됐었는데 그 이후로 실적에 대한 기대가 조금 고개를 드나 했었는데 지금 금리 인상이란 재료까지 나왔단 말이죠. 어쨌든 그것 때문에 외국인이 3천억 이상이나 사줬는데 이걸로 이제 1,750 전고점 돌파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있단 말이죠. 예, 뭐 이번에는 조금 뭐 그 전고점 돌파가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뭐 전망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그 이유를 살펴보면은 일단 삼성전자가 예상보다는 좀 좋은 실적을 발표를 했고요. 네. 이로 인해서 다른 기업들의 실적도 예상보다는 좀 좋게 그다음에 좋게 나오려라는 거에 대해서 그 확신을 좀 심어줄 수 있겠고요. 또한 이제 다행인 것이 주가가 미리 네. 좀 조정을 1650포인트까지 조정을 받으면서 그런 실적에 대한 기대감에 대한 그 주가의 가격 우려감 그런 부담감을 미리 좀 덜어줬다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 있겠고요. 네. 또한 뭐 각종 경제 지표도 보면은 그 IMF가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을 대폭적으로 상향 조정을 네. 했고요. 또한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그 각종 경제 지표도 보면은 뭐 6월에 수출이 427억 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을 해서 여전히 최근에 금리 인상을 해서 원화 강세가 된다손 치더라도 네.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 기업들의 실적이 그렇게 뭐 많이 나빠지지는 않으리라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요. 네. 따라서 뭐 그 실적이 3분기에 대한 실적 기대치도 여전히 유효해서 이번에는 실적에 대한 기대치하고 그 다음에 그 또
이번 주부터 미국도 실적 발표를 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그 유럽하고 미국 증시가 이미 더블 D 우려감을 상당히 많이 반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적이 좀 안 좋게 나오리라고 미리 예상치 가이던스가 많이 낮춰져 있었기 때문에 그 예상치에 부합하는 실적 막 발표가 돼도 네. 오히려 주가에는 도움이 되리라 좀 이렇게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그렇지 않아도 실적에서 기대감이 있는 데다가 금리 인상 모멘텀까지 얻었고 또 미국 증시 비롯해서 글로벌 증시도 솔솔솔 올라오는 그런 분위기 속에 우리 그리고 뉴욕 쪽 모두 다 어닝에 대한 스타트를 본격적으로 이번 주부터 이제 하게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전고점 1750선 돌파 이번 주 내에서 뭐 어디 간에 좀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긍정적으로 내다보셨는데요. 확실히 금요일장에서는 외국인들이 들어와 주니까 수급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지는 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문제는 이제 향후에도 이런 수급을 기대해 볼 수 있는가라는 부분이거든요. 예. 그 보통 보면은 금리 인상이 이제 보통 보면 경기 팽창기 내지 회복기에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나라나 미국이나 보면 94년도에서 95년, 뭐 2005년에서 한 2006년 사이에도 이 저금리 기조에서 경기가 회복이 되면서 금리 인상을 하면서 기업 실적들도 같이 좋아지고 또 주가도 상승했습니다. 네. 또한 그 외국인 입장에서는 보통 원화 강세가 되리라는 약간 기대감이 있어야 그 외국인들이 국내 증시에서 이 순매수를 하면서 환차익을 기대하는 그런 순매수를 하는데 네. 최근에 사실 1,200원대에서 계속 움직이니까 외국인들의 매수에 대한 동인이 없었는데 이번에 기준금리 인상을 해서 글로벌 금리는 저금리 유지를 하고 있고 네. 그다음에 국내에서는 향후에도 그 한국은행 총재께서 그 완만하지만은 그 기준금리 인상이라는 뜻을 좀 내비쳤기 때문에 네. 추가적인 금리가 이루어지리라고 보고서 네. 그런 원화 강세의 기대를 건 외국인들의 그런 매수세도 조금 유입이 되고 실제로 많이 유입이 안 된다든 치더라도 네. 많이만 팔지 않으면은 국내 증시에는 긍정적으로 좀 작용하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어떤 완화 기조가 계속해서 유지가 되는 큰 틀 안에서 어떤 점진적인 금리 인상이 이루어진다라고 했을 때 시장에 큰 충격 없이 원화 강세의 어떤 메리트를 누릴 수 있는 외국인 매수세는 유입될 확률이 높은 것 같다. 이렇게 전망을 좀 해주셨습니다. 자, 지수도 전고점을 돌파할 것 같고 또 외국인들의 매수도 유입이 기대되는 시점에 이제 본격적인 어닝이라는 큰 재료를 갖고 어떤 전략을 세워봐야 될지 이 부분에 대한 얘기를 지금부터 해볼 텐데 일단 어닝 2분기 실적은 당연히 봐야 될 사항인 것 같고 지난주 금요일장 금리 인상이라는 재료를 놓고 크게 움직였던 장에서 희비가 정말 명확했었잖아요. 예. 은행 보험이 좋았고 건설 유통이 굉장히 안 좋았던. 예. 그 금리 인상을 하다 보니까 뭐 은행하고 보험은 뭐 사실 금리 인상의 대표적인 수혜주로 뭐 이미 네. 시장이 많이 좀 알려져 있기 때문에 뭐 일반 투자자분들 좀 많이 알 수가 있겠고요. 뭐 예. 은행은 일단 뭐 보통 금리 인상을 하면 예금 금리는 천천히 올리고 대출 금리는 빨리 올리기 때문에 예대 마진이 좀 늘어날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뭐 보험업종도 보통 채권 투자를 많이 하는데 금리가 올라가면 채권 가격이 싸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그런 자산 수익률이 좀 올라갈 수 있겠고요. 네. 뭐 건설사들은 뭐 이렇게 다 아시겠지만은 최근에 좀 업황이 좀 안 좋은 데다가 요즘 뭐 부동산 PF 때문에 좀 어려운데 그런 금리가 올라가면은 아무래도 그 실적이 좋아지는데 아무래도 좀 걸림돌이 될 수 있겠기 때문에 뭐 건설주들은 약간 안 좋은 데다가 조금 더 이 상승 시기가 좀 뒤로 늦춰질 가능성이 좀 볼 수 있겠고요. 근데 뭐 보험주들 같은 경우는 실제로 지난주에 좀 많이 그 전에 네. 금리 인상이 이미 시장에서 많이 예상되면서 많이 오르면서 오히려 보험주는 지난주 금요일에 좀 빠졌습니다. 네, 오히려 맞아요. 올랐다 좀 빠졌기 때문에 근데 오히려 이제 뭐 주초에 좀 조정을 받을 때 그 보험주들은 그 주초 조정 시에 좀 매수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은행주들은 뭐 많이 오른 게 없기 때문에 네. 뭐 그냥 뭐 현재 시점에서 매수를 해보셔도 뭐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은행주 뭐 2분기 실적이 안 좋아진다. 대손 충당금 때문에 네, 그런 그렇죠. 얘기도 있던데요. 뭐 은행주 이번에 2, 4분기 실적은 안 좋습니다. 뭐 지난번 3차 구조조정 그 대손 충당금 때문에 안 좋고요. 네. 근데 뭐 과거에 보면은 안 좋을 악재가 노출이 되고 나면은 오히려 이제 그 다음에는 그 모멘텀으로 하면서 이번 2, 4분기보다는 3, 4분기가 그 증가율이 좀 좋게 나오기 때문에 네. 그 주가로 이렇게 나중에 3분기 때 보면은
이렇게 좋게 보이는 착시 현상도 좀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악재 노출되는 시점에서 은행주들은 좀 저가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좀 뒤래로 보여집니다. 네, 그러면 금리 인상 수혜주 중에서는 보험은 이미 좀 많이 올라서 지난주 금요일에 덜 올랐는데 어쨌거나 약간의 조정이 조금 더 나오면은 주 초반에 조정 조금 나오면은 보험주는 접근을 해보고 은행주는 오히려 지금 악재가 거의 다 노출이 된 시점이라 3분기 실적 보고 오히려 더 들어갈 수 있겠다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앞서서 금리 인상과 더불어 원화 강세 얘기도 하셨고 또 사실 실적 호전 얘기하면은 역시 IT 자동차 화학 이쪽 얘기를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뭐 지금 실적 호전 기업은 IT 자동차 화학 뭐 계속 유효하리라 보고 있고요. 만약에 뭐 급속한 원화 강세가 되면은 수출주들한테 조금 불리는 할 수 있겠죠. 네. 그렇지만 뭐 지금 우리 경제에서 급속한 원화 강세를 추진하기는 사실 글로벌 저금리가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만 뭐 강하게 금리를 많이 올리기가 어렵기 때문에 네. 급속한 원화 강세는 이루어지지 않게 보기 때문에 여전히 뭐 IT 자동차 화학주들이 시장에서 주도주로서 위치는 뭐 놓지 않으리라고 이렇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종목들도 뭐 좀 조정을 받을 때 이렇게 매수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보면은 뭐 지난번에도 제가 한 20일이나 60일 이평선을 깨지 않는 종목을 사는 게 좋다고 말씀을 드린 것처럼 네. 그런 그 최근에도 보면 뭐 삼성전기나 SDI, 네. 뭐 삼성테크인 이런 LG화 이런 종목들은 계속 그 우상향 추세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네. 따라서 그런 우상향 추세를 유지하고 있는 종목을 이렇게 좀 매수를 하셔야 아무래도 좀 유리할 것 같고요. 뭐 제가 이제 또 조선주 같은 경우도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했는데 네. 조선주에서는 보면 현대중공업하고 현대미포조선만 오르고 있습니다. 사실 다른 건 안 오르고요. 네. 근데 기관들이 그쪽만 이렇게 편입을 하기 때문에 일반 투자자 입장에서는 좀 이렇게 한정을 시켜서 압축적인, 매매를 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고요. 뭐 참고로 이제 조선주는 또 지난주에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정고점에 근접을 했기 때문에 조금 주초 조정세를 본 이후에 좀 네. 매수 시점을 포착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선주에 대한 어떤 간단한 코멘트까지 한번 곁들여 주셨는데요. 지난주에 얘기하셨던 SSCP는 지금 잘 가고 있습니다. 뭐 8,500원대 후반까지 지금 조금 들고 계신 분들은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홀딩 하시면 무리가 없을 것 같은데 오늘 얘기 분위기를 쭉 보니까 은행주 중에서 하나 좀 얘기를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네, 뭐 계속 IT 쪽 위주로 많이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뭐 오늘은 좀 그 은행주를 한번 들고 왔는데요. 네. 뭐 상대적으로 그 은행주 중에서는 좀 강세인 종목이 이제 신한지주고 기업은행인데요. 제가 오늘은 기업은행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기업은행은 말 그대로 앞에 기업자가 붙었다시피 주로 네. 중소기업에 대한 그런 대출이 이제 주 영업 대상이고요. 네. 따라서 그 순이자 마진이 상대적으로 안정화가 되고 있고요. 또한 그 중소기업에 대한 높은 대출 성장률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은행 업종의 주가는 그 순이자 마진하고요. 대출 네. 성장하고 대손 비용에 의해서 보통 은행들의 실적이 결정이 되고 네. 주가가 그에 따라서 움직입니다. 네. 근데 최근 은행주들이 순이자 마진 축소 우려 때문에 주가가 많이 빠지고 그다음에 지난번에 그 3차 구조조정 결과에 따른 대손 충당금 전입 때문에 네. 그 2분기에 실적이 안 좋을 예상이 되고 있고 또 실제로 그렇습니다. 근데 기업은행은 상대적으로 그 3차 구조조정에 따른 건설사들의 익스포저가 적기 때문에 대손 충당금이 적어서 상대적으로 그 이익이 좀 좋게 나오고 있고요. 또한 그 은행들의 그 대출 행태를 이렇게 살펴보면은 보통 통상적으로 3분기에 대출이 많이 이루어져서 대출 성장률이 좀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아무래도 뭐 그 예대 마진도 좀 커질 수가 있는데요. 따라서 기업은행도 3분기에 대출 성장률이 다른 은행들 대비 그 우위를 기록할 전망이기 때문에 3분기도 실적이 좀 좋게 나오리라 보고 있고요. 최근에 뭐 수급을 살펴보면 외국인들이 국내 기관 투자가들이 5월부터 지금 7월 달까지 한 2달 동안 약 200만 주 정도 네. 뭐 순매수를 기록을 하고 있고요. 지난주에도 뭐 일주일 내내 이렇게 순매수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차트를 한번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요. 네. 기업은 지난주 금요일장 많이 오른 게 확연히 눈에 띄네요. 예. 기업은행 현재 주가가 15,100원인데요. 지난주에 뭐 기관 투자가들이 지속적으로 순매수를 했고요. 또한 그 현재 주가가 보면 그 15,100원에서 올해 PBR 대비 한 0.9배입니다. 기업은행의 통상적인 2005년도 이후의 주가
PBR 밴드를 보면요. 0.8배에서 보통 1.3배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주가가 PBR 0.9배 정도 거래가 되고 있기 때문에 뭐 PBR 밴드에서 하단에 위치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밸류에이션 매력도 있네요. 예. 그래서 지금 현재 주가가 15,100원이기 때문에 뭐 15,000원 근처에서 뭐 매수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뭐 장기적으로 보면 PBR 뭐 한 1.3배 적용하면은 뭐 2만 원 수준까지도 볼 수 있는데 단기적으로는 제가 추세선 그어놓은 이 상단부인 한 17,000원 정도를 1차 목표 주가로 보시고요. 네. 손절매 가격은 뭐 최근에 5일 이평선 가격인 한 14,300원 정도를 그 손절매 가격으로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3분기 실적도 좋아질 것 같고 대선 충당금도 많이 지금 뭐 갖고 있지 않은, 그리고 기관이 쭉 사줬지만 보니까 금요일장에서는 외국인도 쏙 이렇게 매수를 해준 종목이네요. 기업은행 전고점 돌파 가능하겠다 얘기를 하셨습니다. 오늘 장에서 은행주들 어떤 흐름 보여줄지 기업은행 포함해서 또 궁금해지네요. 신한금융투자 영등포 지점 조재석 부장이었습니다. 오늘 전략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는 2020년까지 2차 전지 세계 시장의 절반을 차지하기 위해 중대형 전지에 5조 원의 R&D 자금과 10조 원의 시설 자금 등 총 15조 원이 투자가 됩니다. 또 핵심 분야별 세계 3위 이내 글로벌 대기업 또한 1,000여 개 정도 육성될 계획입니다. 한국전력과 한국수력원자력 통합 문제에 대해 한국개발연구원이 당초 통합 쪽을 제안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설균대 신문이 단독 입수한 KDI의 전력산업 구조 개편 보고서, 그 원안을 통해서 구체적인 재통합의 이유를 공개합니다. 국내 산업계가 연구개발 인력 부족 때문에 심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특히 친환경 자동차, 태양전지와 같은 신사업은 R&D 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인데요. 이에 따라 신사업에 목숨을 건 대기업들은 중소기업의 우수 인력을 앞다투어서 빼내가고 있다는군요. SK와 대림 등 국내 건설업체들이 사우디아라비아 얀부 정유공장 프로젝트에서 올해 최대 규모의 수주를 앞두고 있습니다. 수주 규모는 22억 달러, 우리 돈 약 2조 5천억 안팎이 될 거라고 하는데요. 이달 중에 낙찰자로 선정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번 주에는 6월 고용 동향, 또 6월 수출입 물가 동향 등 눈여겨볼 만한 지표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한국은행은 오늘 2010 하반기 수정 경제 전망을 통해서 성장률을 또 한 번 상향 조정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같은 내용 바탕으로 해서 이슈는 설경제신문 산업부에 있는 이종배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정부가 주말에 2차 전지 경쟁력 강화 방안 곧 발표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총 15조가 투입될 예정이라면서 주요 강화 방안 내용을 먼저 좀 정리해봐 주시죠. 그 정부는 오늘 13일 이제 그 제8차 녹색성장위원회 보고대를 열고요. 이 자리에서 그 2차 전지 경쟁력 강화 방안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 2차 전지 하면은 그 요즘 떠오르는 뭐 차세대 산업으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현재 그 일본과 한국이 사실상 시장을 주도하고 있고요. 그 중국이 그 뒤를 따라오고 있고요. 그 미국의 경우도 한참 뒤쳐져 있거든요. 네. 사실 그 최근에 오바마 대통령이 미국 LG화학 그 2차 전지 공장에 기공식에 참석한다고 하는데요. 그 이면에는 미국이 워낙 그 2차 전지에서 뒤쳐져 있기 때문에 네. 2차 전지를 육성해 보겠다. 그런 의지가 좀 담긴 것으로 보이는데요. 사실 그 우리 입장에서는 이제 잘만 하면은 그 제2의 반도체하고 LCD가 될 가능성이 높은 산업이기도 합니다. 그 정부의 그 2차 전지 경쟁력 강화 방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요. 일단 큰 목표는요. 그 중대형 2차 전지를 집중 육성하고요. 그 장비 국산화 등을 추진한다는 방안인데요. 네. 사실 그 중대형 2차 전지는 그 향후 그 전기 자동차 핵심 부품이거든요. 네. 이 부분을 집중 육성한다는 계획인데요. 그 세부 계획을 보면은 오는 2020년까지 그 중대형 전지 R&D에 한 15조 원을 투자하고요. 또 그 시설에 10조 원을 투자해서 그러니까 중대형 전지 R&D 15조 원을 투자하고 R&D 5조 원, 시설 10조 원을 투자하는 계획인데요. 네. 아울러 그 2차 전지 핵심 소재 전문 기업을 육성해서 글로벌 대기업을 한 3, 4개 정도 가져가고요. 그 중견, 중소 소재 기업 한 5에서 10개사를 육성한다는 계획인데요. 네. 또 덧붙여 그 2차 전지를 그 범정부 차원에서 추진하기 위해서 2차 전지 산업 통합 로드맵 작성도 한다는 계획입니다.
네. 자, 지금 정부에서 말이죠. 향후 10년 동안 2차 전지 분야에 15조 원을 투자를 하겠다. 이렇게 경쟁력 강화 방안을 내놓았는데 아마 이렇게 경쟁력 강화 방안이 정부 측에서부터 나온 이면에는 그만큼 국내 주요 기업들이 지금까지 잘 해오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올해 2차 전지에서는 심지어 한국 기업이 글로벌 톱 그러니까 넘버원을 기록할 그렇죠. 가능성도 예,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뭐 2차 전지하면 뭐 시청자 여러분 잘 아실 텐데 네. 계속 충전해서 쓸 수 있는 전지를 말하는데요. 예. 현재 2차 전지 시장은 이제 그 중소형 2차 전지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대형은 아직 그 전기 자동차 등이 시장이 형성되지 않다 보니까요. 아직 그 R&D 연구 개발 단계에 머물러 있는데요. 네. 그래서 사실 그 2차 전지에 국내 기업이 뛰어든 것은 약 10년 전이거든요. 네. 일본이 10년 우리보다 10년 앞서 더 뛰어들었고요. 그런데 이제 10년 만에 올해 이제 그 국내 첫 1위 글로벌 기업이 탄생할 것 같습니다. 그 현재 그 2차 전지 전문 분석 기관인 일본 IIT가 있는데요. 네. IIT가 그 지난해 그 2차 전지 글로벌 시장 점유율과 그 올해 전망 자료를 내놓았는데요. 네. 우선 그 지난해 실적에서는 일본의 산요가 1위고요. 그 삼성 SDI가 2위, 또 LG화학이 3위를 기록했거든요. 네. 그러면 19.8%, 18.3%, 13.3% 이런 점유율 순인데요. 하지만 올해 2010년에는 그 삼성 SDI가 그 19.3%로 1위에 오르고요. 네. 그리고 산여가 2위로 추락하고 그 LG화학이 점유율을 늘리면서 3위를 기록할 것으로 좀 분석을 했거든요. 한마디로 그 올해 2차 전지 시장에서 한국 기업이 사상 첫 1위에 오르게 되는데요. 네. 아마도 그 정부의 그 2차 전지 경쟁력 강화 방안은 이 같은 여세를 몰아서 그 앞으로도 뭐 그 중소형뿐만 아니라 그 중대형 분야에서도 글로벌 탑 기업을 육성하겠다. 이런 방안이 담긴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2차 전지 뭐 이제 뭐 전쟁인데 제2의 반도체로 떠올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현재 정부가 한국전력을 포함해서 전력산업의 구조 개편을 추진을 하고 있는데 지난 7월 초에는 이와 관련해서 이미 공청회도 열린 것으로 알려져 있죠. 사실상 그런데 이 자리에서는 실제 원안 KDI 보고서를 통해서 보니까요. 한국전력과 수력원자력 재통합이 원래 더 낫다 이런 발언이 나왔던 것으로 전해졌죠. 예, 우리 그렇습니다. 서울인재신문의 단독 보도라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그 KDI 보고서 원안을 좀 윗서에 보고를 했는데요. 네. 그 당초 KDI 원안 보고서에서는 그 통합이 좀 낮다 이런 평가를 했고요. 사실 그 정부가 7월 9일 공청회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 당초 원안보다도 공청회 보고된 안이 상당히 그 이제 수정됐다 이런 의혹이 일고 있는데요. 네네. 핵심 내용을 좀 간추려 보면요. 첫 번째로 이제 한전과 한수원 통합인데요. 그 당초 원안 보고서에서는 한전과 한수원 재통합이 바람직하다 이런 결론이 났습니다. 하지만 그 정부 최종 발표에서는 그 재통합하고 현행체제 유지라는 두 가지 안을 동시에 제시를 했거든요. 네. 좀 틀린 점이고요. 또 한수원 통합 문제 외에도 그 양수발전기 기관과 뭐 제주적 발전소 통합 문제도 있는데요. 그 수정안에는 그 한수원으로 양수발전기를 이관하고 한전의 그 제주적 발전소를 재통합해야 한다고 제안했는데요. 네. 하지만 원안에는 그 오히려 그 양수발전기를 한전으로 이관해야 된다. 이렇게 단일화만 있는 것으로 알려졌고요. 네. 또 화력발전소 5사 독립방해에 대해서도 원안에서는 그 독립공기업 전환을 권고했지만요. 네. 발표에서는 뭐 독립공기업뿐만 아니라 시장형 공기업으로 지정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된다. 이렇게 두 가지를 제시했는데요. 네, 그럼 궁금하네요. 원안과는 달리 수정안이 왜 이렇게 많이 네, 달라진 그렇습니다. 건지. 그 KDI는 6월 초에 이제 보고서로 6월 초에 공개하기로 했거든요. 하지만 네. 그게 7월 9일로 좀 늦춰졌습니다. 그러니까 한 달여간의 늦춰진 기간 동안에 여부 지역적인 반발이라든지 정치적 이해관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들이 가미되면서 그 보고서 원안이 상당 부분 수정된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리고 다음 소식입니다. 요즘 뭐 대기업에서 중소기업 인력 빼가기가 정말 심심치 않은 그런 현상으로 자리를 잡았는데 그 원인이 뭔고 하니까요. 근데 산업계 연구개발, 그러니까 R&D 쪽 인력이 그렇게 부족했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때문에 중소기업은 상대적으로 브레인들을 뺏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에 처해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 현재 그 국내 산업계 전반이 그 연구개발 인력 부족 때문에 좀 심한 몬사를 앓고 있는데요. 네. 뭐 말씀하신 대로 뭐 친환경 자동차, 태양전지, 융합 등 이런 신사업 분야의 경우 워낙 그 국내 R&D 인력이 없다 보니까 그 인력 스카우트에는 대안이 없는 그런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예. 실제로 이제 그 정부와 뭐 산업계도 분석에 따르면요. 2013년까지 그 IT 분야에서 부족한 석박사급 R&D 인력이 한 1,220여 명이거든요. 네. 근데 이 중에서도 그 소프트웨어 있지 않습니까? 네. 스마트 시대에 필요한 소프트웨어 R&D 인력 부족은 한 9,973명으로 1만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만큼 많이 부족하다는 건데요. 네. 그렇다 보니까 뭐 여러 기업들이 뭐 중소기업 인력 빼가기 아니면 또 해외 R&D 아웃소싱 이런 걸 네. 통해서 풀고 있는데요.
이게 R&D 인력 매스매칭이 심해지면서요. 뭐 기업 대응 방안하고 부작용을 좀 정리해봤는데요. 네. 현재 기업들의 대응 방안들을 보면은 그 중소기업 등의 우수 인력 스카우트가 하나가 있고요. 네. 한 또 그 해외 R&D 센터 기능 강화가 있습니다. 또 그 특정 대학 등에 집중 지원해서 그 우수 인력 입도 선매하는 게 이렇게 세 가지로 대응 나서고 있고요. 그 반대로 이에 따른 후유증 및 부작용을 보면은 뭐 국내 R&D 기능이 위축이 되고 있고요. 또 중소기업 경쟁력이 저하가 있고 국내 R&D 토양이 붕괴되면서 뭐 산업계 생태계마저 위협하고 있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조금은 암울한 R&D 쪽 인력 부족 현상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에 사람 두고 싸우기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봤는데요. 자, 그래도 뭐 반가운 소식도 있네요. 국내 건설업체들이 사우디아라비아 지금 얀부 정유공장 프로젝트에서 올해 최대 규모의 수주를 앞두고 있다고 합니다. 규모가 우리 돈으로 약간 2조 5천억 정도 된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그 얀부의 총 공사는 5패키지로 나눠 공급되는데요. 네. 총 공사 금액이 약 66억 달러니까 하나로 한 7조 5천억 되거든요. 네. 이 중에서 그 SK건설이 2번 패키지, 또 대림산업이 3, 4번 패키지에서요. 그 국내 건설업계가 5개 패키지 가운데 3개 패키지를 수주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거든요. 네. 계약 금액은 뭐 22억 달러에 이르고 있고요. 사실 그 국내 건설업체 한 관계자 말에 의하면요. 그 발주자로부터 낙찰 계획을 준비하는 통보를 받았다. 이런 발언을 했거든요. 아마도 이 최종 이제 낙찰 소식은 이번 달 중순에 알려질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이렇게 해서 뭐 주요한 이슈들 주말에 나오는 것들을 한번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이번 주 또 처음 많은 새로운 한 주 월요일을 시작을 하고 있는데 이번 주에 국내 주요 일정들이 특별히 많습니다. 오늘은 한국은행에서 하반기 경제 전망에 대해서 또한 수정된 생각을 발표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번 주는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2010년 하반기 수정 경제 전망하고요. 네. 또 기획재정부의 6월 고용 동향이 좀 간식거리 같은데요. 주 일자별로 보면은 우선 10일 오늘 월요일이죠. 월요일 그 한국은행에서 그 하반기 경제 전망 수정치를 내놓습니다. 네. 그 한은은 이에 앞서서 지난 4월 그 올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을 4.6%에서 5.2%로 상향 조정했는데요. 네. 이번에는 5.2%에서 5%대 중후반으로 그 상향 조정할 것 같고요. 또 10일에는 기획재정부에서 뭐 친서민 채광 경기 현장 실태 점검 추진 계획도 공개합니다. 또 13일에는 국세청에서 거래질서 문란 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를 발표하고요. 네. 또 지식경제부에서는 그 산업기술 국제협력 로드맵 작성과 또 공정위에서는 그 건설업종 하도급 실태조사 결과를 내놓을 예정이고요. 네. 또 14일에는 좀 관심 가져볼 만한 지표가 발표되는데요. 네. 그 6월 고용 동향이 발표되는데 지난 5월 고용 동향이 상당히 좋지 않았습니까? 네. 이 같은 여사가 6월에도 계속될지 좀 관심거리고요. 같은 날 한은에서는 그 6월 수출입 물가 동향을 공개하고요. 또 위기관리 대책회의가 열릴 예정입니다. 또 15일에는 그 지식경제부에서 그 현재 그 민간 소비를 살펴볼 수 있는 6월달 주요 유통업체 매출 동향을 공개하고요. 또 16일에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요. 이베이와 지마켓의 그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한 그 심사 결과를 발표하고 또 기획재정부에서 5월 통합재정수지를 내놓습니다. 네. 아유, 국내 주요 일정들 정말 많이 있네요. 오늘은 뭐, 하반기 수정 경제 전망도 좀 지켜볼 만한 그런 재료인 것 같고, 오늘 내일 또 대전에서는 IMF 관련해서 컨퍼런스가 개최가 된다는 것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일정까지 알아봤네요. 오늘 이슈는 설경제신문 산업부 이종배 기자와 함께 했습니다. 이 기자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주말 뉴욕 증시가 실적에 대한 희망을 걸면서 나흘째 상승했습니다. 주요 지수가 이번 주 5% 이상 오르면서요. 올 들어서 최고로 좋은 성적표를 기록했다고 하는데 한 주 전만 하더라도 연 저점을 계속해서 경신하면서 그야말로 우울한 분위기. 하지만 실적 시즌의 본격적인 스타트를 코앞에 두고 올 들어 가장 좋은 성적표로 분위기가 180도 바뀐 뉴욕 증시입니다. 유럽도 뉴욕과 분위기 거의 연동되면서 나흘째 올랐는데요. 오늘 우리 증시 1720 이상에 이미 머물러 있다는 부담도 있지만 뉴욕 증시 따라서 또 어닝 기대감에 조금 더 올라봤으면 하는 욕심 부려보게 되네요. 전 잠시 후 출발 센 증시를 통해 우리 장 소식 갖고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